안녕하십니까, 양종훈 세무사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동산 증여 상속 플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에 부를 이전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 그리고 증여와 상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라는 것은 부를 이전해 가는 사람이, 즉 부를 받는 사람이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증여와 상속은 부를 이전해 가는 사람, 즉 부를 받는 사람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여와 상속의 또 큰 특징은 증여는 살아생전에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상속은 사후에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부의 이전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양도, 증여, 상속, 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많은 부의 이전 방법으로서 증여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방법을 택할 때 어떤 재산을 증여 재산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인데요. 최근 4, 5년간의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증여 재산으로 선호하는 물건은 토지와 그 다음에 건물, 요 부동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증여 수단으로서 이 부동산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을 증여를 할 때는 우리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동산 평가 금액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 또는 상속을 할 때 우리가 부동산을 활용할 때 그 평가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 평가 금액을 우리가 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얘기할 때는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 또는 사고자 하는 가격, 그걸 우리가 시세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시세가 한 20억 정도 하는 빌딩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실제 이것은 거래가 된다 그러면 시세 20억에 꼭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에 해당되는 시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가 15억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이 빌딩이라든가 다른 부동산이 해당하는 토지나 또는 주택에 대해서 정부에서 평가를 해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준시가로 그럽니다. 그러면 이 증여 또는 상속을 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 금액으로 관련된 금액이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시세 20억, 시가 15억, 기준시가 10억. 그러면 실제로 이게 상속 증여가 이루어질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평가하는 금액으로서는 어느 금액을 활용하느냐, 이게 사실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1순위는 시가를 활용해야 됩니다. 시가. 그럼 시가라는 건 뭐냐? 시가라는 것은 평가 기준이에요. 이 평가 기준이라는 뜻은 증여일 또는 상속일, 이거를 우리가 평가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가 기준일을 중심으로 전 6개월, 그리고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후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입니다. 이 사이에 빨간 화살표가 그어진 이 중간에 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 그게 우리가 매매가 돼 있거나 또는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이거를 우리가 시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이 기간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라는 것은 이
우리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수증자라고 표현하는데 수증자 또는 증여를 해주는 증여자나 수증자가 의도하지 않으면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상속인이라 그러는데 상속인이 이 기간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감정가액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순위로 써야 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2순위로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2순위는 현재까지는 기준 시가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가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15억 정도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시가는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 증여와 상속세는 시가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바라보면 기준 시가로 평가를 해서 상속증여세를 낸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5억에 대한 상속증여세보다는 10억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저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 증여 시기를 앞당겨서 또는 상속 시기를 앞당겨서 부모가 자녀한테 우리가 증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아예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상속 증여 때 부동산 평가 금액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이 부동산 유형별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주택도 보면은 이게 50% 또는 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주택을 의미하는데 아파트는 현실화 비율이 그래도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위 말하는 시가의 한 70%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절반보다 좀 넘고 그리고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꼬마 빌딩 같은 이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훨씬 그 평가된 기준시가 금액이 현실화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현재 이 금액으로서 시가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금액으로 평가를 받아서 기준시가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낸다 그러면은 원래 내야 될 금액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합법적으로 절세가 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의도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본 과정이 개설이 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까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70% 이하로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증여 또는 상속세를 덜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의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증여와 상속을 우리가 토지나 또는 상가를 가지고 했을 때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와 이 부정적인 포인트를 잘 감안해가지고 상속증여 재산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향후에 좋은 상속증여 플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토지를 증여 재산으로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가치 잠재력입니다. 미래가치 잠재력.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봤듯이 아직까지 토지는 그 시가의 현실화율을 봤을 때, 시가 대비 현실화율을 봤을 때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데는 더더욱더 오히려 시세에 대비해서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토지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토지를 적극적으로 증여재산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토지는 수익을 일으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처분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실현하기, 즉 현금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전증여 재산으로 선택할 때는 반드시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을 때만 토지를 사전증여 재산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를 보게 되면은 상가는 매월 월세를 받는 그런 형태의 좋은 또 긍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자라는 것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중자들이 자금 출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또 좋은 플랜이 될 수도 있죠. 반면에 상가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이 너무나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공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상가를 임대해 줬을 때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더 이상의 월세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관리비만 들어가거나 또다시 아니면 임차인 간의 불편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상가는 우리가 월세 흐름 때문에 사전에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어떤 급격한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사전 증여를 했을 때 요거는 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증여 재산을 선택한다면은 향후에 좋은 상속 증여 플랜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봤던 양도, 증여, 상속 이 부의 이전의 방법은 각각 개별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거를 서로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부의 이전의 방법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증여, 상속의 우리가 플랜의 한 방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례는 증여와 상속을 결합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증여를 해주고자 하는 이 아파트가 한 채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 아파트가 현재 시가로 한 5억 정도 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자녀한테 양도를 해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양도를 해주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기 때문에 양도를 해주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제 조건은 뭐였냐? 유상이었습니다. 유상. 이 유상의 의미는 매수자는 반드시 매도자한테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만약 부모한테 이 시가 5억에 해당되는 이 대가를 지급할 만큼의 자금 출처가 인정이 돼 있지 않으면 이 양도 방법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방법을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증여하고자 하는 이 주택에 임차인을 들이는 거예요. 전세로.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3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한테 얘들아, 내가 이 주택을 너희들 명의로 바꿔줄게. 단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라는 건 뭐냐? 임차인이 나중에 나갈 때 임차인이 내게 줬던 전세보증금 3억 원은 니들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이걸 꼭 갚아라 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요 시가 5억 원은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보증금 3억과 그 다음에 증여금액 2억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5억 원 중에 2억은 정말 말 그대로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를 해준 거예요. 그럼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증여공제라든가 신고세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가정하면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전액 5억에 대해서 전액 다 증여를 가져간다고 가정해 보면 5억에 대한 증여세는
이 아까 똑같이 증여재산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증여세가 한 9천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증여세 차이가 3천만 원과 9천만 원 대단히 크죠. 그런데 여기에 전세보증금 3억이라는 요 부담부 증여의 이제 묘미를 가미시키는 거죠. 그 이 묘미는 뭐냐? 보증금 3억에 대해서는 요거는 증여자인 아버지가 부모가 대가를 자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한 고려를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양도로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 우리가 증여를 딱 했을 때 5억에 대해서 9천만 원 증여세를 내는 이 플랜보다는 요 두 개를 결합해서 최적의 점을 찾는 요 방법을 우리가 권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의 한 방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선증여 후 양도 방법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즉 남편이 아내 또는 아내가 남편한테는 10년 이내에 6억 원 상당의 만큼은 증여세 부담 없이 이거를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1억 원의 토지를 샀다고 가정해 보죠. 지금 누군가가 이거를 6억에 사겠다 그러면 이게 시세 차익이 이제 5억만큼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려면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플랜을 세워보는데 이게 5년 뒤에 이거를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면 요거는 새로운 플랜을 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플랜을 짤 수 있느냐? 남편이 아내한테 먼저 선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우리가 부부간에 증여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증여세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는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5년이 경과한 후에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이 토지를 예를 들면 제3자한테 똑같이 6억 원에 이거를 매각을 한다 가정해 보면 취득가액이 이게 변경이 됩니다. 취득가액이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할 때 이 증여세 신고할 때 증여 당시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증여할 당시에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로 인정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취득가액이 감정평가 당시 가액이 5억이었다. 그럼 취득가액은 5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가액 6억, 취득가액 5억. 그럼 양도차액은 1억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은 없었고 취득세만 한 번 더 냈죠. 대신에 이 나중에 증여를 받은 아내가 이거를 양도할 때는 양도 차액이 5억에서 1억으로 무려 4억이 줄어드는 이런 절세 스킬들이 존재하는 뜻입니다. 부의 이전의 방법은 양도 증여 상속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결합을 하게 되면은 보다 좋은 상속 증여 플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